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대행 알바. 일상에서는 배달을 대행해주는 업체나 사람을 말하는데요. 신문이나 방송, 언론에 기사를 써주는 기사 대행 알바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기자와 기사 발행을 원하는 외주사를 직접 중개해주는 사이트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돈을 받고 기사를 거래하는 기자. 이래도 되는 건지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100명도 채 안 되는 한 동네 주민 가운데 무려 20명이 넘게 암에 걸려서 14명이 사망한 익산의 장전마을. 이번에는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4월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도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언론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언론개혁과 기사 생산 관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오늘은 준비하신 내용이 기사 대행, 언론사 그 기자를 대신해서 기사를 써주는 알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사를 하청을 주는 건데요. 네. 최근 기자협회보 그리고 미디어 오늘 등의 언론에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기자협회보는 지난 13일자 보도에 온라인부가 만든 줄 알았던 실검 기사 그마저도 외주였다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네. 언론사들이 포털 실검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기사를 빨리 올려야 할 텐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또 24시간 대응도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실검 대응 기사를 납품받는 시스템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외주업체 상당수는 언론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9일자도 미디어 오늘에서는 기자 외주사 연결해주는 중개 시스템, 그러니까 기사 거래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저널리즘의 추락이라는 표현까지도 씁니다. 발행하는 원고를 넘겨주고 송출이 되면 돈을 받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네, 저도 그 포털에 실시간 검색어가 뜨면 네. 그 검색어를 저희가 클릭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관련 기사가 뜨게 되는데 보면은 어떤 특정 언론사들이 주로 그런 실시간 검색어 대응 기사를 아주 발빠르게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뭐 부동산 중개도 아니고 기사를 중개하는 거래 사이트까지 있다. 근데 언론사나 기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 저널리즘 이런 얘기를 입으로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네네. 어떤 사이트에서 작성한 기사를 예를 든 건데요. YTN이 돈을 주고 사요. 그러면 그게 YTN 기사로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진짜 쓴 사람의 이름이 나가는 게 아니라요. 네. YTN 기사로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100기사가 넘고요. 공공기관이 기사 발행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 101개사에 그 733명이 등록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심지어는 뭐 업계 5곳과 동시에 계약을 맺고 주에서 경쟁을 시키는 그런 경제지도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왜 그 온라인 뉴스 검색하다 보면 검색어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목 내용이 비슷한 기사가 여러 개 이렇게 쭉 줄지어 나오는 네. 경우들 아주 흔하게 보게 됐죠. 네. 이게 이제 같은 외주업체를 쓴다는 방증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용자들은 그 언론사의 이름으로 기사가 나오면 당연히 그 언론사 기자가 취재해서 쓴 것으로 믿고 기사를 보게 됐죠. 네. 근데 이런 사실을 알면 미디어 소비자들이 언론을 글쎄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이 신문만 있던 시절에는 인쇄를 위해서 기사 마감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또 방송도 뭐 9시 뉴스나 아니면 마감 뉴스에 기사가 마감이 되고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24시간 기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야 하다 보니까
사실 기자처럼 이렇게 미디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마감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는 사실 한참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속보 경쟁, 미디어 환경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고생한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기사 대행이라 이건 좀 놀라운데요. 이렇게 기사 대행으로 쓰여지는 기사들 주로 어떤 기사들입니까? 아무래도 실검에 많이 오르고 클릭을 많이 받는 연예 기사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연예 기사의 경우 출처가 연예인 개인의 SNS에서 퍼와서 또 이게 이제 추측성 기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고인이 된 설리 씨의 경우도 그 개인 SNS에 사진을 올리면 그게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그래서 고인이 된 후에도 예전에 SNS 장면, 글들을 소환해서 다시 기사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배우 이한희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로 인해서 연인인 윤계상 씨와의 결별설이 실검에 뜨고 또 그 기사를 여기저기서 베꼈으면서 확대된 적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한희 씨가 영화와 관련된 어떤 인터뷰 도중에 이 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너무 의아했다. 조심해야겠다. 앞으로는 감성적인 글은 자제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예인 개인의 인스타그램의 사진 또 감성적인 글을 퍼다가 추측성 보도를 쓴 겁니다. 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에 달린 댓글 교수님 혹시 유심하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댓글도. 네, 댓글들 보면 안 좋아요. 이런 걸 기사라고 쓰냐. 네. 이런 기사 쓸 시간에 좀 중요한 문제들 취재해라. 이런 그런 댓글들이 많던데. 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알고 보니까 이른바 기사 알바, 기사 대행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심각한 것은 특히 인터넷 신문의 경우 인터넷 신문 기자 3명 중에 1명은 보도자료를 통째로 베낀 경우도 그 기사를 자신이 직접 생산한 기사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네.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보도자료를 예.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인 그렇죠. 듯이 썼는데도 이건 내가 쓴 거지요라고 인식하고 있다고요? 네, 그것도 3명 중에 1명이요. 저널리즘에서 말하는 뉴스의 정의와 정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고요. 지난해 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인터넷 신문의 자체 생산 기사 개념의 정의와 측정 방법 연구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베껴쓰기의 원인으로 과도한 기사 작성량, 독자 끌기에 대한 욕심을 꼽았습니다. 매체가 많아지면서 속보성이 중요해지고 기자들의 과도한 업무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베껴쓰기, 기사 알바, 하청 이런 행태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생존 경쟁인 거죠. 네. 근데 이 기사는 출처. 어떻게 취재했는가, 누구를 취재했는가, 이 출처가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사회의 많은 사건들, 이슈들 가운데 특정한 이슈가 선정이 돼서 기사화되는데요. 그게 이제 의제 설정 과정인데요. 그 미디어의 의제를 설정하는 자가 언론계 종사자인가 아니면 뉴스의 출처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런 관심이 1980년대부터 관심이 있어온 주제인데요. 이게 오늘날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유명한 학자 중에 맥콤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네. 언론 기관에 앞서 미디어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선행 변인들 중 하나가 뉴스의 출처라고 말을 합니다. 네. 보통 뉴스의 출처는 출입처에서 제공되는 보도자료, 기자회견, 보고서 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보도자료의 의존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그 의제 설정 기능을 꼽는데 그 의제를 설정하는 사람이 기자인가 아니면 출입처인가.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보도자료를 의존해서 쓰는 비율이 높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 언론학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한국TV 뉴스의 품질 분석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지상파 종편 채널이 해외 유수방송사 뉴스보다 보도자료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익명 취재원 인용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심층적 뉴스 비율은 적고요. 단순한 사실 전달형 뉴스는 더 많았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가 출처인 경우가 지상파는 49%, 종편은 40%로 나왔는데요. 미국의 MBC나 NHK는 10%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네. 되는 수치죠. 그렇군요. 네. 지난번 조국 전 장관 관련한 논란이 있을 때도 조국 전 장관 관련 뉴스의 상당수가
정확한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어요. 네. 예, 뭐 알려졌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모호하게 기사를 써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보도자료만을 바탕으로 하는 기사. 그렇다 보니 우리 언론사의 기사가 다 거기서 거기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보도자료를 제공한 쪽의 관점에서 기사가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그 실제로 재정경제부가 4개의 신문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한 기사 채택률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네. 보도 성향을 보면 부정적 보도는 9.1%에 그쳤고요. 긍정적 관점에서의 기사가 90.9%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 자체가 의제에 설정이 된 거고요.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뭐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 어려웠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전달식 보도에 그치게 됐습니다. 또 심층적인 분석이나 전문가 취재보다는 그냥 단순히 정부 관계자라는 식의 모호한 표현으로 취재원을 명시했거나 뭐 말씀하신 대로 전해졌다, 알려졌다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정확한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난 8월에 MBN의 그 문 대통령 일본 강경 대응 지시라는 단독 보도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네. 이 기사에서도 보면은 알려졌다라는 식의 서술을 해서 또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렇게 쓰시다가 그게 아니다 이런 반론이 지적이 되면 네. 아닌가 보네요로 끝나는 겁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정리하자면 그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또 매체도 많아지고 속보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에서 생겨나는 이런 이제 기사 생산 방식의 변화인데요. 네. 뭐 속보성으로 인한 기사 하청, 출처의 다양화, 그리고 그 출처에 대한 무조건적인 베껴쓰기,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불충분한 취재 관행, 또 찍어내는 단독 보도, 오보, 그리고 후속 보도나 정정 보도의 부재 등 현재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언론 행태가 모두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네. 언론이 신뢰를 잃으면요. 언론사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네. 누가 뉴스를 믿고 보겠습니까? 그래도 저희 조수진 교수님과 함께하는 열린 라디오 YTN 미디어 비평은 여러분 믿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예은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애청자분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창신동에서 옷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50대 이선우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옷을 만드는 분들은요, 계절이 바뀌기 전이 가장 바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 계절로 바뀌기 전에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이 시장에 내놓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선우님께서도 두어 달 전만 해도 겨울옷을 만드느라 정말 24시간 공장에 살다시피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한숨을 돌리시고 여유로운 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먼저 어떤 분인지 선우님의 소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창신동에서 옷을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는 본인 이선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디자이너들이 찾아와서 이런 옷을 부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작을 해줘요. 제가 지금은 58세인데 그 앞전에는 먹는 장사도 했었고 옷 장사도 했었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업종을 또 바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창신동에 2005년도에 온 게 지금 한 14년 됐어요. 지금 남편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셨는데 네. 14년 전부터 의류 공장을 남편분과 두 분이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첫 직장은 패션 회사였다고 해요. 네. 네, 서초동에 있는 패션 회사를 다니셨는데 그 당시 회사 사무실에 큰 스피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스피커에서 항상 라디오가 흘러나와서 일을 하는 내내 라디오를 들으셨고 출퇴근을 할 때 버스를 이용하셨는데 또 기사님들이 라디오 많이 틀어놓으시잖아요. 그렇게 또 라디오를 즐겨 들으셨던 추억이 많다고 합니다. 라디오에 대한 선우님의 과거 회상 들어보시죠.
제가 처음 라디오 접할 때는 아가씨 때, 그러니까는 한 20살 때부터 서초동에 패션 회사에 다니면서 스피커에 음악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우리 그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아침에는 아차부인, 지차부인 했었고 배한성 씨도 나왔고 저녁에는 어둠의 그림자인가요? 서유석 씨 노래 부르는 거. 어쨌든 라디오를 너무 가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선우님 말씀드리면서 김예은 리포터는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왜 저는 알까요? 저는 안 해요. 네, 배한성 선생님, 서유석 선생님. 네, 정말 언제예요?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저 왜 알죠? 이분들이 정말 그때는 스타 DJ였는데 이분들 방송 그때는 라디오 청취율이 막 45% 이렇게 나왔었어요. 정말요? 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진짜? 그때 정말 라디오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이선우님도 그 당시부터 네. 이렇게 라디오를 애청하고 계셨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라디오를 애청하고 계셨고요. 지금은 남편분과 또 두 분이서 직접 공장을 운영하시다 보니까요. 공장 밖에서 또 사람들과 어울릴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는 오로지 라디오가 유일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계절이 바뀌기 전에 너무 바빠서 정말 24시간 공장에서 내내 살다시피 하실 때가 많은데 그때 늦은 새벽까지 일하면서 저희 YTN 라디오를 즐겨 듣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선우님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안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접하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 흐르는 그런 거를 접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YTN 라디오 들으면서 뉴스고 경제고 생생경제고 그런 거를 많이 듣고서 생활에 많이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고 금융이고 아무래도 들어서 손해보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접하게 됐어요. 네. 이 말씀 생활에 보탬이 된다. 네. 여러분 YTN 라디오를 들으시면 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하십니다. 네. 네, 금융, 부동산, 경제. 아마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후 3시 10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애청자이신 것 같아요. 네,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들으시지만 유독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금융, 부동산 이쪽에 정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생생경제를 매일 들으면서 유익한 정보들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좋고 또 많은 공부가 된다며 좋은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우님께서 저희 라디오에 바라는 점이 있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내공업 이렇게 자영업 하다 보니까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세상에 눈을 뜨는 거를 너무 내가 못 두고 있어서 그러는지 어쨌든 YTN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그런 거 정보를 좀 많이 넣어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공개 방송을 많이 만드셔갖고 우리 같은 사람 좀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 많이 좀 갈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화이팅! 네, 바쁘시지만 공개 방송도 해달라 하셨고요. 이렇게 네. 차별하고 싶은 욕구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잘 전달해서 이선우님 같은 청취자들에게 보탬이 되는 YTN 라디오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희연 리포터, 오늘도 참 알찬 내용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한 동네 주민수 99명. 그런데 이들 주민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이 중 14명이 숨진 마을.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죠? 전북 익산의 장전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 뉴스가 나온 지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서 서울과도 가까운 곳 인천 서구의 4월 마을에 제2의 장전마을이 아니냐 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의 김선홍 상임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환경부가 인천 4월 마을이 주거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발표하고 주민들에 대한 집단 이주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일단 이곳에 사는 분들이 주민청원을 넣으신 거죠? 그렇죠, 예. 네, 현재까지 알려진 이 건강과 관련한 주민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예, 4월 마을 주민은 52가구입니다. 네. 80여 명 주민이 지난 한 20년 넘게 악취, 색가루, 미세먼지, 또 소음 등으로 건강상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었고 20여 명이 집단으로 암이 발병이 되면서 또 주민 대부분이 순환계 질환과 피부 질환, 그리고 갑상선, 비염, 폐질환, 기관점, 관절염 등 각종 질환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주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름이 참 예쁘잖아요. 4월 마을. 예, 참 동네도 원래는 한 400년 내려온 마을인데 참 예뻤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사람이 살기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건가요? 그 인천 4월 마을 주변에는 16개 폐기물 처리업소가 있고 121개 제조업소와 165개가 운영 중이라고 발표했는데 네. 지금은 공장인 400개에서 500개 정도 가동 중이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장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사할 때는 대부분의 이제 38% 정도가 중금속 작업장이었고 12%가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92년 2월부터 세계에서 제일 큰 수도권 매립지가 생기면서부터 네. 폐기물 처리업체, 건설 폐기물, 그다음에 중간 처리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색가루, 먼지, 악취, 소음이 20년 넘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제일 영향을 끼친 것은 수도권 매립지, 대형 순환 골재 처리장, 건설 폐기물 처리장, 주물사 공장, 그리고 십수년간 무단 방치된 1,500만 톤의 건설 폐기물입니다. 네. 아마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무단 방치된 1,500만 톤 건설 폐기물 처리장은 산과 같이 나무도 나고 풀도 나고 있어 산으로 오해할 정도입니다. 네. 과거에는 건설 폐기물의 성면도 함께 포함돼서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람 불면 발생되는 미세먼지 분진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성명까지도 이렇게 폐기되어 있는 상태여서. 과거에는 그걸 뭐 규제를 안 했었으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색가루, 먼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 살기가 어렵다라고 그동안 왜 이런 피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조차 않은 건가요? 다른 게 아니고 마을 1km 바로 떨어진 지점에 네. 92년 2월입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사실 매립되면서부터 주민들은 시체가 썩는 냄새 등의 악취, 먼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아프면 아픈 줄 알고 또 주민들이 돌아가시면 아파서 아니면 나이 들어서 사망하신 줄 아는 시골 마을 같습니다. 네. 사실 보면 4월 마을 어떻게 보면 고립된 마을같이 분지형의 마을입니다. 네. 92년 그 당시 서울, 경기, 인천에서 발생되는 온갖 건설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를 적재한 운반 차량들이 4월 마을 바로 앞에 수송도로를 통해 운행이 됐고 운송 차량 덮개 등도 지금과 같이 밀폐되지 않고 온갖 폐기물을 운송했습니다. 그 당시 미세먼지, 침출수, 악취, 뭐 또 소음 고통 속에서 그 제1 매립장이 2000년 10월 30일까지 매립할 때까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제1 매립장은 크기가 409만 평방미터 부지에 쓰레기가 무려 6,425만 톤이 매립됐고 네. 이 매립장 또한 378만 평방미터의 쓰레기 용량이 8,018 매립이 8천만 됐습니다. 톤? 예. 네. 흔히 그 과거에는 또 곡식 두고서 직접 농사 지어 드시고 지금까지도 뭐 채소도 재배해서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상수도가 들어오기까지는 지하수를 음용했기 때문에 연관성이 매우 깊다고 주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를 또 직접 드셨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수도권 매립장, 1, 2 매립장이 매립이 다 완료돼서 네. 최신의 골프장으로 서울에서 아주 인근에서 각광받는 골프장입니다. 네, 그것도 논란이 많았죠. 예. 네. 그런데 그 고통은 사실 주민들이 다 부담한 거죠. 지금 이번 조사에서도 수송로 통행량이 대형 트럭, 버스가 하루 13,000대로 조사가 됐는데 지금도요? 과거에는 엄청난 양의 통행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수도권 매립지가 그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1992년에 예. 그 매립을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인데요. 27년 정도 되죠. 이런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렇게 고통을 받으신 건데 왜 그동안 진상규명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주민들이 이제 몸이 아프고 암 발생이 배란간이 급격하게 늘면서 네. 이상하다 해서 그 요새 과거에 그 모바일 검사에 그런 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자비를 들여가지고 중금속 실시해 보니까 중금속 수치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사실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되고 2년 단위로 주민들에게 건강 검사를 실시하지만 오염 수치 이런 부분이
그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은폐하지 않았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에 또 모바일 검사를 또 중단했습니다. 수도권 매출에서 그 건강진단을 빼버렸습니다. 왜죠? 그래서 이제 저 글로벌 엑가 주민들이 이제 그 뭐 환경부에 2016년부터 8월부터 뭐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역학조사를 요청하면서 네. 왜 이것이 너무 높아서 뺀 거 아니냐, 은폐한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주문 그 지원 협의체가 있습니다. 네. 운영위원회에서 네. 모바일 검사 비용이 너무 많다. 한 1인당 한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네. 중단했다고 하기에 그럼 모바일 기록 검사를 공개를 해라. 네. 한 농목부답이었습니다. 사실 그 모바일 검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그 검사를 통해서 암의 원인 요소에 대한 정보나 그다음에 영양 상태, 면역에 끼치는 영향, 그다음에 해독 정도, 장기능 등은 모바일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주민들이 2017년 2월 23일경입니다. 환경부에 그 주민 그 4,500명 서명부하고 자비를 들여 검사한 주민 모바일 결과 검사표 등을 담긴 청원서를 제출해서 그때부터 이제 진상이 규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주민들이 서명한 것들 그리고 자비를 들여서 그렇죠. 자비를 들여서 수년간 그 모바일 검사를 한 검사표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정부에 청원을 했고 그렇죠. 그 결과 정부가 이번에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 조사가 2017년 12월 말에 결정이 됐고요. 네. 2018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 8월 달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예. 이 환경이 너무 나빠서 유해해서 사람 살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 이 주민들의 암 발병이나 호흡기 질환이나 뭐 이런 폐질환이나 이런 주민들의 누적된 건강 악화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지 못했다. 그렇죠. 예. 수긍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그 중금속의 이제 그 성분인 납이나 망간이나 니켈, 철 이런 게 이제 인근 지역보다는 한 5배까지 높았습니다. 네. 근데 단지 이제 국내의 권고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고, 네. 뭐 소변에도 카드뮴, 수은, 뭐 단, 방향족, 탄화수소 등 이런 부분들이 높게 나왔지만 국민 수치보다는 1.7배 높게 나왔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있는 권고치보다는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주민들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암과 가진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고 반발을 아주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천 4월 마을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서 있었던 익산의 장전마을하고 많이 비교를 했죠. 제2의 장전마을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던데 이번 인천 4월 마을의 암발병 이것은 그 앞서 있었던 익산 장전마을과는 좀 다르지 않냐. 이런 결론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전북 익산 장전마을은 저도 함께 그 주민들하고 투쟁하고 같이 활동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금강농산이라는 비료 공장이 있고 단일 공장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연초박이라는 담뱃잎 찌꺼기에서 이제 발암물질,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등이 문제가 됐지만, 네. 4월 마을은 공장이 처음 조사할 때 150개였는데 지금 500개가 넘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생활학적으로는 거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 4월 마을에는 공장이 무려 400개가 넘는다고요? 지금 400개가 넘습니다. 이 장전 마을에는 담배 그 비료 공장 한 군데. 예. 그러니까 딱 인과관계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여기는 또 수도권 매립지도 골프장이 생기고 해서 전혀 조사하지도 않고 영향이 없다 이런 상황이니까 주민들은 격하게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비료공장 한 군데니까 그 비료공장과 건강 악화의 연관성만 추적하면 되지만 4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무려 공장 수가 400여 개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 공장의 종류도 뭐 중금속을 다루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다루는 거,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용접하는 거 이런 시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그 순환골재장, 그다음에 그 건설 폐기물 여기 완전 노천으로 그냥 다 미세먼지가 날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특정해서 어느 한 군데 때문에 이렇게 암이 생겼다라고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군요. 그렇죠. 암이 각종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하다못해 간암, 별암이 여러 가지 암이 나왔으니까 네. 인과관계 볼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주민들 수긍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월 마을 외에도 이렇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다른 지역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환경부가 이번에 충북 청주 북이면에 지난 네. 6일 그 환경보건위원회를 개최해서 네. 주민들 청원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영양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네. 아마 여기는 소각장에 관련한 것입니다. 역대 소각장 관련해 주민건강여사는 첫사례일 겁니다. 거기도 보면 그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다이옥신의 피해가 있어가지고 네. 그 3개의 소각시설이 가동 중이랍니다. 네. 주민 자체에서 조사를 벌인 경우가 한 19개 마을에 60여 명이 한 5년과 10년 사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들은 내용의 조사에 반영을 한다면 큰 의견 차는 없을 것입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저희 에코넷으로 방문과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금천구 독산동에 아마 정비단지라고 있는데 거기 네. 거주하시는 분이 연료주택 한 28가구 정도 거주하시는데 네. 정비공장에서 그 도장할 때 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날림 현상으로 많은 병이 걸려가지고 힘들다는 요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까지 이 장전마을 또 4월 마을 이외에도 충북 충주의 북이면 그리고 금천구 독산동의 정비단지 여기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주민들의 호소,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예. 네. 제2, 제3의 장전마을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겠죠. 초기 단계 대응만 잘했으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항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제2, 예. 제3의 장전마을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예. 인천 4월 마을 관심 가져주셔서 아주 YTN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글로벌 에코넷의 김선홍 상임회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11월 23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